그동안에 우리 정부는요, 정말 안이하게도 이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백신을 미리 들어올 필요가 없다. 희생당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희생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보고 나서 우리는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가을이 돼야 그저 조금 입에 침이라도 바를 정도로 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 1600만 도스가 들어오니까요. 이 접종 가능한 인구수로 따지면 불과 한 800만 병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을 맞아야 돼요. 두 번을. 그래서 1600만 도스가 들어오면 둘로 나누면 800만 명밖에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500만 기준으로 따지면 20%도 안 되는 그저 한 15, 6%밖에 국민이 접종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큰 이 그룹 집단으로 따지면 집단 면역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연말까지 가고 그 이후, 그러니까 2022년이나 돼야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면역이 우리 국민들은 확보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집단 면역을 가려면 우리 국민의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돼요. 즉 백신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평균 정도로 보면 한 70%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의 이 감염대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 가을 이후에나 코로나 집단 면역 가능성이 있는데 백신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현 정부가 과연 누구 말을 믿고 이렇게 백신의 안정성만을 계속 문제시 해가지고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었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험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26일 어제 오후에 시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이 주간 단체가 비정규직 공동행동, 그 다음에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일종의 진보 좌파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차량 한 200여 대, 240여 대를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인근까지 차량 시위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도 혼잡했지만 그야말로 이 코로나 감염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빠져 있다. 이 경찰에서 억지를 했지만요. 그리고 이 관계 기관에서 어제 그 집회를 전부 다 불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야권에 있는 보수단체가 이런 차량 집회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회적 범죄니까 강력하게 최고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이 집회에 관해서는 현장 경찰에서 막기만 했지 대단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해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동안의 경찰들이 야권 집회에 대해서 썼던 것과 같은 강압 조치는 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현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기업 측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법을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기업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법은 처리하라. 이런 요청이 경영주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 계층의 단체들에서는 이 기업처벌법 반드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거 금지시켜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강행했다.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이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누구죠?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신복입니다. 경희대 법대 후배죠. 이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집단 코로나 이 감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지난 23일 날 중앙지검 소속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차 접촉자 21명, 2차 접촉자 49명이 자가 격리 조치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언론에 상당히 뒤늦게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상황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다 보니까 사실 실세잖아요. 이런 내용은 웬만한 것은 이건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건 공개 정보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동부
이 구치소에서 있었던 집단 이 감염사 때 500명이 넘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다 발표를 했는데 왜 중앙지검만 발표를 안 했는지, 이것도 이성윤이가 어디다가 백을 써서 이걸 안 한 건지, 이것도 좀 경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일인데 오늘이 지금 이제 27일이잖아요. 사나흘 동안 도대체 아무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센 기관장 밑에 있는 이런 이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황 보도 안 한 거,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추미애, 이성윤 이런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추미애한테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 1차, 2차 접촉자 총 합치면 60,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어제 다행스럽게 1차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밀접 접촉자 10명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되는데 지난 24일 날 그래서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접촉 결과를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대요. 다행히 모두 음성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28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 27일 날 내일은 하루 쉰대요. 내일이 아니죠. 이제 뭐 날 새면 하루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윤석열 총장은 25일, 26일 계속 출근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출근을 안 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죠. 뭐 이 정도는. 예.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 최고의 선물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정직 처분한 거, 이거 효력 중단시켜라. 그래서 컴백했잖아요. 그러면 컴백을 불러낸 4가지 결정적 이 국면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맨 처음에는 평검사들 100%가 추미애의 이러한 강제적인 직무 배제 조치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집단 성명을 쭉 발표했잖아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한 그 다음날 25일부터 6일 만에 전국 59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완전히 거의 99.9%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과장급 12명이 12명 그리고 또 이 법무부의 경우에는 차관은 아예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장관 결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감찰의 만장일치로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법원, 그러니까 조미연 부장판사의 수은이에요.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력을 중단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이 홍순욱 판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 이 4가지 때문에 결국은 꽃가마를 타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날, 그러니까 24일 날 밤 10시경이죠. 제가 시간도 10시쯤 될 거라 했는데 우연히 10시에 딱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7, 8가지 이유를 쭉 댔습니다. 그 사전에. 그러니까 24일 날 오후에 이거는 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분석해 낸 것이 지금 언론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가지로 압축해서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가와 이 언론에서 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종합 정리한 거와 과연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왜 이렇게 추미애는 사전사패를 했느냐? 그것은 법조계의 평가가요, 기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절차서부터 삐끗하는 바람에
법무부가 완전히 완패했다. 기본 절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도 절차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이 합법성을 제일 잘 따져달라. 공정성과. 그런데 이 절차를 안 따졌어요. 그래서 징계의 소집서부터 징계위원회 선정, 그 다음에 징계 의결을 할 때 있어서 기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 절차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징계 결정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안에 가더라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정욱 부장판사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미애는 패자로 딱 낙인 찍혔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추미애, 2차는 노영민이고 그 이외에 추미애 애완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러면서 차제 이 국면에서는 이 개각도 조속히 단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별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엑스트라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쉽게 안 되잖아요. 근데 김두관이가 연속해서 탄핵을 계속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 이것을 지금 해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검찰개혁 시즌2. 검찰개혁 시즌2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여당 안에 있는 권력기구 개혁 TF팀을 검찰개혁 특위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린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이 개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 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골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여당의 허영 대변인 페이스북에 올라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이렇게 직접 수사권 뺏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직접 수사권이 문제라는 인식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 페북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에 있다. 그래서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혁,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시즌2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낙연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여권 안에서는 이게 언뜻 보면 강공 드라이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출구 전략까지를 염두에 둔 로키 대응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처음으로 이 행정법원의 이 패소 판결이 나면서 민주당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잖아요. 긴급대책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상당히 강공 모드로 보여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로키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딱 하나죠. 우선 잠룡군에서 여권에서 이재명한테 밀리는 추세가 상당히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성 친문에게만 의지하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로서는 이낙연 대표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을 경우 함께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말이죠. 이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다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일어났냐면 최근에 대전 유성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번에 당협위원장직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가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에 전격적으로 24일 날 고발했어요. 이 법률은 공용서류 무효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즉 선거 관련 서류의 훼손, 이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총선 때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부여 유스호스텔 거기서 개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 개표 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기호 1번 민주당 박수현 후보로 분류된 용지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성 후보의 표가 많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미래통합당 측 개표 참관인이 목격을 했고 이것을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즉각 해당 참관인의 이의를 수용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분류했고 이때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가 다가와서 상황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하나 있었는데 재분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선거 사무원에게 손짓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찢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사무요원이 그래서 이렇게 관련 서류를 찢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선거 사무원이 찢은 것은.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투표 보조용구, 그 다음에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를 손괴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교적 이 죄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발 내용은 이 김소연 변호사에 의하면 중앙일보가 지난 5월 달에 말이죠. 부여개표소 분류기에 이상이 있다는 제목하에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접하고 나서 이 부여군 선관위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CCTV를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보해 보니까 이 영상에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용지를 재분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요. 당시 재분류를 한 것은 맞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투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금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민 여러분들 아시죠? 조국 흑소 공동 저자 이 단국대 기생충 전문가 교수입니다. 의대에. 이 단국대 이 서민 교수가 말이죠. 이름이 서민이라서 항상 헷갈려요. 참말로 서민인지 의대 교수면 서민이 아니죠. 어제 말하자면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내년부터는 제발 땅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제를 좀 강화하자. 단일세제를 좀 만들어서 세금 폭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서민 교수가 다시 비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그런 이사장 같은 어용치식인이 쫄딱 망하고 죄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경률 회계사도 유시 이사장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요거를 비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새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빗대가지고 서민 이 교수도 이 새 소망이 이런 사람들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덤으로 털보도라고 썼는데 이 털보는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유시민 플러스 덤 누구냐? 김어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이 서민 이 교수는 유 이사장 또 뭘 비판하고 있냐면 유 이사장이 지난 7월 달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작년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 검찰에서 유시민 재단 이사장, 이 노무현 재단의 금융 계좌를 맞이하면 금융 계좌를 추적했다, 조사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무리 비공개로 말하자면 계좌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계좌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도 지났고 1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상당히 이슈화 시켰습니다. 유시민이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민 교수 그다음에 김경률 이 회계사가 요것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한 거 이것이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얘기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전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시민을 상당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그런 지금 페북 활동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